오늘은 2020년 3월 1일이고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지었고요. 정현종 님이 옮겼습니다. 물병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뒤에 크리슈나무르티는 우리에게 정말 살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완전한 변화, 즉 내적 혁명을 강조한다. 그러려면 과거는 죽어야 한다. 어제가 죽어야 오늘이 있고 매 순간 죽어야 매 순간 살 수 있다. 시간이 가면 나도 뭔가 달라지겠지 해서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당장 즉각적이어야만 달라질 수 있다. 옮긴 정현종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목차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두 번째,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 세 번째, 삶의 전체성. 네 번째, 기쁨과 쾌락 사이. 다섯 번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여섯 번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일곱 번째, 관계에 대하여. 여덟 번째,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아홉 번째, 시간의 초월. 열 번째,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11번째,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12번째, 내가 바라보는 것들. 13번째,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14번째, 어제의 짐들. 15번째, 명상에 대하여. 16번째, 완전한 혁명. 이 중에서 세 번째 글입니다. 삶의 전체성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조각나지 않았을 때에만 자신의 전체성을 보게 된다. 이는 완전한 자포자기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공포도 모순도 아무런 갈등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성 속에서 보는 것이 진실이다. 자신이 제약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의식을 모두 이해하게 된다. 의식은 사고가 활동하고 관계가 존재하는 완전한 장이다. 그 안에는 모든 동기, 의도, 쾌락, 공포, 영감, 그리움, 희망, 슬픔, 기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식을 활동적인 것과 휴면 상태에 있는 것, 즉 상부에 있는 것과 하부에 있는 것으로 나누게 되었다. 즉 표면에서 움직이는 매일의 모든 생각, 감정, 활동과 그 밑에 있는 이른바 잠재의식, 말하자면 우리에게 낯설고 때때로 어떤 암시, 직관, 꿈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이다. 우리는 의식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삶의 거의 전부이다. 그 나머지, 즉 모든 동기, 공포, 인종적이거나 유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잠재의식 같은 것이 있기나 한 것일까? 우리는 그 말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한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점점 더 많은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것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역시 의식적 마음과 마찬가지로 보잘것없고 우둔하다. 즉 의식과 마찬가지로 편협하고 옹졸하고 제약되어 있고 불안하며 천박하다. 그렇다면 한 부분이나 조각이 아니라 의식의 전 영역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만일 그 전체를 알 수 있다면 당신은 부분적인 주의가 아니라 항상 전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의 전 영역을 완전히 알 때 거기에는 알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의식을 각각 다른 수준으로 나눌 때 거기에는 알력이 있다. 우리는 파편들 속에서 살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이런 모습이고 집에서는 저런 모습이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쳐도 마음속으로는 독재로 가득 차 있다. 이웃사랑에 관해 말하지만 경쟁을 해서 그를 죽이곤 한다. 자신 안에 있는 이 파편적인 존재를 알고 있는가?
두뇌의 기능과 사고가 파편으로 부서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러한 두뇌로 전 영역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식 전부를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 이것은 전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나의 구조, 자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만일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한 겹 한 겹 벗기면서 모든 생각, 감정, 동기들을 점검한다면 당신은 분석 과정에 도달하는 데 몇 주일,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 시간을 들일 때 당신은 모든 형태의 왜곡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아란 끊임없이 온갖 억압과 긴장과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살고 싸우고 원하고 거부하는 복잡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스스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길,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보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조각나지 않았을 때에만 당신은 자신의 전체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체성 속에서 보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우리는 그 문제에 아주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사물을 간단히 설명해 치우거나 아니면 똑바로 보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당신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신은 주의력, 존재, 눈, 귀, 신경 등과 같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게 될 것이다. 완전한 자기 포기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공포의 여지도 모순의 여지도 없을 것이고 아무런 갈등도 없을 것이다. 주의는 집중과 같은 것이 아니다. 집중은 배제이다. 하지만 주의는 완전히 아는 것을 뜻하며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바에 관해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색깔들, 사람들, 나무의 생김새, 구름, 물의 운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이자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문제들, 자신의 생각, 쾌락, 추구하는 것과 야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몹시 마음을 쓰는 이유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에 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한다. 언젠가 인도에서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다.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나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뒷자리에서는 새 신사가 삶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순간 불행하게도 운전사가 한눈을 팔다가 양 한 마리를 치었는데 새 신사는 그것도 모른 채 토론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양 한 마리를 치어 죽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나는 주의력의 결핍을 지적하면서 그 얘기를 하자 그들은 그랬던가 하면서 크게 놀랐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식이다. 외적 사물과 내적 사물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만일 한 마리 새의 아름다움, 파리 한 마리, 나뭇잎 하나 또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지닌 한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이것이 알미다.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이 관심을 가질 때에만 자신의 모든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참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뜻하며 발견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온 마음을 기울인다. 그러면 삶은 방 안에서 뱀과 더불어 사는 것과 같다. 그러한 삶은 방 안에서 뱀과 더불어 사는 것과 같다. 뱀과 같이 방 안에 살 때 우리는 그것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것이 내는 극히 작은 소리에도 매우 민감해진다. 그런 주의력의 상태가 바로 온 힘, 토털 에너지이다.
그런 암 속에서 자신의 전체성은 한순간에 드러난다.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당신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더 깊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단지 비교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생각한다. 깊고 얕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저울질하고 비교한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얕다든가 깊다든가 하는 것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내 마음은 얕고 작고 좁고 제한돼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나는 그런 걸 모두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더 총명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지적이며 더 기민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비교했기 때문이다. 비교하지 않고 나의 작음을 알 수는 없을까? 배고플 때 나는 이 배고픔을 어제의 배고픔과 비교하지 않는다. 어제의 배고픔은 하나의 관념이며 기억이다. 만일 내가 항상 다른 사람과 저울질하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몸부림친다면 나는 내가 나 자신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환영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어떤 형태의 비교든지 간에 그것은 더 큰 망상과 더 큰 불행으로 이끌 뿐이라는 점을 이해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이 오직 더 큰 수능과 더 큰 갈등을 이끈다는 사실을 알 때 나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더 이상 무언가를 찾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더 이상 더듬고 찾고 묻지 않게 된다. 이것은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야 환영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마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차원, 즉 괴로운 나날의 삶과 쾌락과 공포는 마음을 제약하고 마음의 본질을 제한하는데, 그러한 고통과 쾌락과 공포가 사라졌을 때 마음에는 갈등도 없고 주변의 것들과 다르다라는 식의 다름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게 된다. 말로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말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수라고 설명할 수 있었지만 어떤 말이나 설명도 그 문을 열지는 못한다.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나날의 암과 주의력이다. 즉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것은 방을 청소하고 정돈해 두는 것과 같다. 방을 정돈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중요하지만 다른 의미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다. 방은 정돈되어 있겠지만 정돈한다고 해서 문이나 창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문을 연다는 것은 당신의 의욕이나 욕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방을 정돈해 두는 것일 따름이며, 이것은 그것 자체로서 미덕이지 그것이 무슨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 그냥 제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질서 있게 있는 것이다. 혹시 다행스럽게도 창이 열려서 미풍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상태는 스스로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그것을 주시하되 만들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편들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선택하지 않고 주시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선택 없는 알무로 해서 혹시 문이 열릴지도 모르고 또 갈등도 시간도 없는 그 차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